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일 간 비밀 합의로 공분을 샀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TF의 조사 결과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흠결이 나타난 만큼 이런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협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황을 2년 전 합의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무효화의 뜻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임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대통령으로서라는 표현을 2번 사용했습니다.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규정됐던 2년 전 합의 이전으로 상황을 되돌려야 할 필요성을 대통령으로서 직접 시사한 대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합의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점에서 뼈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인 약속이라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는 말로 합의를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 해결, 그리고 국민과 함께라는 외교 원칙 아래 이른 시일 내에 후속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동시에 역사 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임영현입니다. 하루 만에 뭔가 바뀌었습니다. 어제 민관 TF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날만 해도 외교부는 시간을 두고 대책을 검토하겠다 이랬었는데 오늘 대통령 언급은 초강경입니다. 문 대통령 언급의 의미와 파장을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청와대 출입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훈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는 청와대 공식 논평도 자제하고 신중했는데 오늘 이렇게 강한 메시지가 나오게 된 배경 뭘까요? 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이 나오자 기자들이 상당히 술렁거렸는데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언론의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강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국가 간의 공식 합의를 부인하는 부담을 안고서도 이번 발표를 한 것은 위안부 합의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큰 흠결이 있는 총체적인 부실 합의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역사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이 국민과 같을 것이라고 말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문제에 대해 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여론도 전격 발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위안부 합의 재협상은 어차피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어제 발표 시점이 합의 2주년의 D-1, 오늘 또 대통령 메시지는 정확히 2주년, 타이밍은 좀 묘한데요. 네, 날짜가 좀 묘하긴 한데요. 청와대는 발표 날짜를 조율한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 대통령 입장문을 보면 맨 마지막 문장 특히 눈에 띕니다. 정부의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조치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을 강조했는데요. 지난 합의에서는 무엇보다 위안부 할머니 당사자들의 입장이 배제됐다.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너무 중요하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또 재협상으로 간다는 것처럼 들리기는 하는데요. 네, 사실상 위안부 합의 파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합의 파기인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답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청와대가 이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청와대는 내년 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이고 그 이전이라도 정부 입장이 정리된다면 먼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일본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오늘 더 뻣뻣해지고 강경해졌습니다. 합의 유지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 이렇게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서 압박을 했고요. 아베 총리는
합의 변경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자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입니다. 우리 정부의 위안부 합의 검증 결과를 들은 아베 총리가 측근들에게 위안부 합의는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고노다로 외무상은 합의가 변경되는 일이 없기를 믿는다면서 변경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前の政権がやったことは知りませんということでは、これから先日韓合意をするのが何事においても難しくなりました。 또 비공개를 전제로 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공식 외교 라인을 통한 항의도 해왔습니다.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와 접촉한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국장은 합의를 유지한 것 말고 다른 정책적인 선택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부산에 소녀상이 설치됐을 때 주한 일본 대사를 귀국시켰던 것 같은 강경 대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협상 파기나 재협상 등 공식 조치가 아직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일본 언론들은 당장 내년 2월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아베 총리가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어 당분간 한일 관계는 살얼음판에 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한일 관계는 이제 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위안부 문제와는 별개로 한일 간의 외교 협력은 살려나간다는 두 갈래의 전략을 구사하겠다고는 했는데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남호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공식적인 조약도 아니고 합의문조차 따로 없습니다. 양국 정부 대표의 구두 합의일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합의 내용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국가 간의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데는 큰 부담이 따릅니다. 때문에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따를 수 없게 됐는데도 공식적인 파기나 재협상 선언엔 신중한 모습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유관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해 나갈 것입니다. 또 위안부 합의 문제와는 별개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나 경제 협력은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과거사 갈등을 그대로 두고서는 다른 협력도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투트랙으로 가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사실 역사 문제를 갖다가 정치 외교에서 딱 떼어놓고 이렇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한미일 안보 공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관계를 파탄내지 않기 위해 위안부 합의를 공식적으로 파기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이번에는 문 대통령 발표에 대한 정치권 반응을 보겠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지만 자유한국당만은 외교문서 공개를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에서 진행된 위안부 합의가 효력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두운 역사를 덮어둔 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며 일본 측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한일 관계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마음을 보듬고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한일 외교문서 공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 정권의 외교적 합의가 모두 까발려진다면 어떤 나라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계 우방들이 느끼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비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지켜져야 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정당은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미 재협상을 약속한 바 있다며 지금은 그 약속을 이행할 차례라고 강조했고, 정의당은 전 정권의 잘못된 합의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며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네, 한일 위안부 협상 이면 합의가 알려진 이후 오늘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합의 파기와 재협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집회가 연이어 열렸습니다. 시민단체 평화합의 네트워크와 대학생단체는 합의 파기를 요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재협상 공약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설 연휴 마지막 날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발표가 갑작스럽게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결정이 공식 절차와 헌법도 무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와 어떻게 상의했는지 궁금한데요. 엄지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2월 북한이 광명성 4호를 쏘자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합니다.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 혁신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기 이틀 전인 2월 8일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 수석은 이미 홍영표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 철수를 통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라는 이유였습니다.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조항도, 대통령 지시는 문서를 남겨야 한다는 조항도 무시됐습니다. 단계적으로 중단하자는 통일부의 의견은 묵살됐습니다.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와 상의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최순실 씨의 개입 의혹까지 폭로했습니다. 개성공단도 우선 최순실이 작품이다. 이런 보도까지 있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죠. 예.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들. 통일부 혁신위원회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청와대 자료를 볼 수 없어서 박 전 대통령이 누구와 개성공단 문제를 상의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이 개성공단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제시했던 이유 역시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유충환 기자입니다. 개성공단 중단을 갑작스럽게 발표한 정부는 당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개성공단에 유입된 임금 등의 70%가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된다는 당시 통일부 장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근거는 신빙성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통일부 정책혁신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관련 정보를 알 만한 위치도 아니었던 탈북민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한 추측이었다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서 통일부가 발표를 수동적으로 하게 된 것이고. 하지만 근거 자료를 제공했던 국정원도 자금 전용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문건에 표기할 정도였습니다. 혁신위는 북한 관련 정보가 악용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닷새 앞두고 공개된 중국 내 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겁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 TV, 드라마,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 체제 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혁신위는 대북 정부의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해 정보 공개와 관련한 명확한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설마 했던 일이 사실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종사자 5만 명에 이르는 거대 공단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폐쇄된 겁니다. 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요. 김재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후 2년, 생산 라인은 사라졌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속옷을 만드는 이 회사 역시 그 사이 연 매출액이 12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반토막 났고 매년 1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구두 지시로 한마디에 이렇게 중단이 돼가지고 이 수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2년 전 공단이 폐쇄된 이후
티셔츠 한 장 생산 못하게 된 회사도 있습니다. 기업들한테 뭐 사형 선고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대책도 없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듯이 그냥 저희들은 이제 철수를 했고.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중 49곳은 생산 라인이 아예 멈춰섰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추산 피해액만 1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 자료를 내고 오늘 통일부 혁신위 발표로 개성공단 중단 과정이 사실상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개성공단을 닫은 거가 확인된 거거든요. 공식적인 대국민 그런 사과 내지는 입장 발표가 선행되어져요. 또 원상복구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중단 결정을 내린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혁신위 발표를 앞둔 이달 초 660억 원을 피해 기업들에게 특별 지원하는 조건으로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확약서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추가 지원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이르면 다음 달 초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효성그룹 수사는 2년 넘게 지지부진했었죠. 검찰은 대여섯 가지 범죄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22일 효성그룹 건설부문 박모 상무를 전격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파트 홈 네트워크 설비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회사 하나를 중간에 끼워 넣고 이른바 통행세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수년간 1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이 중간업체가 챙긴 이익률은 무려 40%. 말하자면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사면 60원이면 될 설비를 공연히 업체 하나를 더 끼워 100원에 사게 함으로써 효성이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검찰은 이 중간업체의 대표가 조현준 회장의 친한 지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구속된 박상무가 조 회장의 지시를 받고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업체 대표 홍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회사라고 주장하면서도 1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쌓아두기만 한 데 대해 뚜렷한 이유를 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조 회장을 겨누고 있는 혐의는 더 있습니다. 효성그룹 계열사인 노틸러스 효성이 조 회장의 개인 회사 7곳과 허위로 구매 계약을 맺어 55억 원을 건네준 혐의와 효성투자개발이 조 회장 개인 회사의 빚 보증을 서도록 해 회사가 300억 원의 손해를 입게 한 혐의 등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지난 2년간 지지부진했던 효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조현준 회장은 현 정부 들어 개인 비리로 소환되는 첫 대기업 오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네, 이 화면은 오늘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서류 상자들이 검찰청으로 옮겨지는 모습입니다. 2년 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하면서 교육부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그때 찬성 의견서를 무더기로 인쇄하고 또 찬성 의견서에 인적사항을 이완용, 박근혜, 박정희 이런 가짜 이름을 써서 냈던 사실, 최근 교육부 진상조사에서 드러났는데요. 그 부분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화 여론조사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1년 뒤에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내놓으면서 온라인 조사를 또 했는데 그 조사는 과연 믿어도 되는지 MBC 탐사보도팀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된 의견과 접속 IP를 입수해서 분석해봤더니 수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먼저 배주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4주 중 마지막 날에 들어온 의견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국정교과서가 독재를 미화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한 찬성 의견. 지필지비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맥락상 지필진의 오타입니다. 그런데 8분 뒤 올라온 의견에서도 20분 뒤에 올라온 의견에서도 같은 오타가 나옵니다. 지필지비라고 써서 올린 의견은 모두 8건. 8명이 한 의견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기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같은데 신분이 바뀌기도 합니다. 자신을 중3 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 1분 뒤에 또 다른 의견을 올리면서 내 아이를 맡기기에 안심이 된다라고 씁니다. 1분 사이에 학생이 학부모가 된 겁니다. 이런 현상은 모두 찬성 의견 쪽에서만 나왔습니다.
뉴스를 보면 기자회견이나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사람들의 의견이 비슷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접수 마감 45분을 남기고 찬성 의견을 올리기 시작한 작성자. 10분도 안 돼 서로 다른 내용으로 42건이나 올립니다. 15초에 한 건 꼴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바꿔가며 10건 이상 무더기로 의견을 올린 사람만 21명. 가상의 찬성 의견이 계속 쇄도하면서 여론 수렴 마감 전날까지 188건에 불과했던 찬성 의견은 마지막 날엔 723건이나 들어와 최종적으로 911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찬반 의견 비율 역시 4대 6에서 8대 2로 하루 만에 극적으로 뒤집어졌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에 있어서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직후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상당수가 찬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국정교과서를 폐기하지 않고 검정교과서와 혼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타까지 베껴 올리고 혼자서 수십 건의 의견을 올려 여론을 왜곡한 사람들. 도대체 누굴까요? MBC 취재진이 이 의견 제출자들의 명단을 모두 입수해 그들을 추적해 봤습니다. 이어서 오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직원. 조사 마지막 날에만 37번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 응한 동기가 석연치 않습니다. 제가 교인이니까 아마 어디서 이렇게 같이 흘러갖고 와서 본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카톡이 왔길래. 37개 의견 모두 SNS 대화방에 올라온 의견을 그대로 베껴 올렸다는 주장인데 명백한 여론 조작임에도 굳이 그런 행위를 한 이유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워드 연습도 좀 하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적은 그걸로 의견이 와서 제가 쳤지요. 그냥 이렇게 워드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과서 단원별로 조목조목 하루에만 16번이나 의견을 남긴 응답자. 알고 보니 국정역사교과서 찬성에 앞장선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 대표였습니다. 국정이라도 해서 이 역사교육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지금 정말 원한 거예요. 이 응답자는 조사 마지막 날 SNS를 중심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실토합니다. 카톡방에 그런 게 올라와 있으면 그거 이제 보고 그냥 하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오늘은 좀 접수를 해야 된다. 교육부 여론조사 웹페이지에 접속한 지역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찬성 의견이 몰린 여론조사 마지막 날 하루 동안 1000건 넘게 접속한 곳만 6군데.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는 한 공간에서 저녁 9시에서 12시 사이에만 2200여 건의 접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작성된 글만 78건. 한 사람이 여러 번 입력할 수도 있고 또는 한 IP를 공유해서 여러 명이 입력할 수도 있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했을 거라고 추정되지는 않고요. 조직적인 개입과 왜곡으로 마지막 날 여론의 흐름을 뒤집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리포트를 했던 오혜정 기자에게 두 가지만 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오 기자, 교육부가 문제 같은데 어떻게 저런 허술한 조사를 할 수가 있었죠? 네, 보시다시피 교육부는 한 사람이 같은 의견을 다른 의견을 계속해서 올리거나 여러 사람이 같은 의견을 복사해서 붙여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결국 대표성이 전혀 없는 조사를 근거로 국정역사교과서 혼용을 추진한 건데요. 교육부가 왜곡된 조사라는 점을 몰랐던 것인지 모른 척 한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조사는 해봐야 될 텐데 네. 저렇게 엉터리 조사까지 했었는데 결국 역사교과서는 폐기가 됐고 그런데 후유증은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국 선언을 하면서 반대했던 교사들은 검찰에 고발됐고요. 대구 문명고에서는 학부모들이 이 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 국정 역사 교과서에 책정된 예산만 42억 원이 넘는데요. 42억 원. 네. 왜곡된 여론조사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국론만 분열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또 크레인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이번에는 건설용 타워 크레인이 아니라 건물 철거에 쓰이는 대형 크레인이었는데요. 이게 꺾이면서
근처 정류장에 서 있던 버스를 덮쳤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5톤짜리 굴삭기를 건물 위로 들어올립니다.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크레인 자체가 그대로 옆으로 넘어갑니다. 70톤 크레인은 도로 쪽으로 꺾여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던 버스 위에 떨어졌습니다. 크레인이 버스를 덮치면서 차량 지붕이 완전히 부서지고 곳곳에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쿵 소리 나고 포크레인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거 넘어가면서 버스 덮치고.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승객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쾅 하고 그 가루 막 떨어지고 천장에서 막 이래서 죽는구나 느꼈죠. 앞으로 달려가고 뒤에서는 악소리가 나고. 크레인은 건물 폐기물 더미 위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저게 70톤 크레인이에요. 70톤 동량을 들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집안이 침하돼가지고 이게 크레인이 넘어진 사고예요. 이달 들어서만 경기도 용인, 평택에 이어 또다시 크레인 사망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전국 500개 건설 현장에 고정식 타워 크레인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갔지만 오늘 사고가 난 것과 같은 이동식 크레인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오늘 풀려났습니다. 조 전 수석은 물론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름이 오전 내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높은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검찰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곽승규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구치소를 나선 조윤선 전 수석. 질문이 쏟아졌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구속 피하게 되셨는데 심경한 말씀만 해주시죠. 구속영장 기각 이후 조 전 수석은 물론 영장 실질 심사를 맡았던 오민석 영장전담 판사의 이름까지 오전 내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를 정도로 관심이 쏠린 사안이었습니다. 오 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게 뇌물이 맞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했습니다. 또 화이트리스트 외에도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새벽 4시 영장 기각이 결정된 지 불과 30분 만에 입장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기업이 보수단체에 거액을 지원하도록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있어 조 전 수석 밑에서 일했던 허현준 전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도 바로 오 판사라면서 그 상급자인 조 전 수석을 불구속하는 건 형평성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윤선 전 수석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 안봉근 두 전직 비서관이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됐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둘러싼 논란이 일 때마다 법이 정한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논란을 일축해왔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마저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도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오늘은 다스의 경리팀장이었던 최동영 씨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나왔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최 씨의 주장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한번 찾아뵌 적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당선인 신분자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런 얘기는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다른 내용도 많지만 그거는 검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종교의 영역이라고 해서 종교단체의 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예외가 적용돼 왔었는데요. 불투명한 재정 집행으로 인해 내부에서조차 싸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는데 재정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질까요? 김주만 기자가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11조 등록 신도만 60만 명 가까이 된다는 한 대형교회입니다. 일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저녁까지 7차례 예배가 이렇게 열립니다. 하나님은 11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축복이 쏟아져 내려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설치된 은행 현금 지급기는 4대.
예배가 끝나면 현금 지급기 앞에 긴 줄이 생깁니다. 11조를 낼 때도 번호표를 받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교회의 내년 예산은 1248억 원, 그중 400억 원가량이 선교 명목으로 집행됩니다. MBC가 확인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조모 담임 목사 1명에게 지급한 선교비는 월 10억 원, 5년 동안 500억 원입니다. 모두 현금으로 세금은 물론 세무조사도 받지 않는 돈입니다. 하지만 일부 장로들만 참석한 연말 결산에서는 자료 배포도 없이 슬라이드만 보여주는 식으로 마무리돼 왔습니다. 이렇게 관련 자료를 남기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담임 목사 스스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종교활동비 사용 내역이 문제가 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2년치 자료를 빼고는 모두 폐기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퇴직할 때는 규정에도 없던 퇴직금 200억 원을 챙겨갔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권력기관이 이런 기관이 있겠습니까? 나도 다른 교회 많이 다녀봤는데 그래도 여러분 교회 측은 그동안 교회 내부의 일은 교회법에 의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은 일부 장로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크고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에 걸맞게 한국교회가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올해는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 되는 해입니다. MBC 뉴스 김주마입니다. 네, 지금 대학생들은 방학 기간이라 아르바이트 많이 하실 텐데요. 이 뉴스 보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부족한 대학생들에겐 돈 많이 준다고 하면 솔깃하기 마련이죠. 이런 학생들을 상대로 한 금융 사기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중고차 매매 대금을 전달하면 월 700만 원을 준다는 아르바이트 광고. 대학생 이모 씨는 광고를 믿고 알바를 지원했습니다. 대금 거래에 써야 한다고 해 통장 사본도 제출했습니다. 업체가 시키는 대로 자기 계좌에 입금된 3,4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했는데 졸지에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점이 이 씨가 일했던 중고차 무역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소지는 낡은 중고차들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늘어서 있는 야적장. 여기가 B-2인가요? 네. 여기가 혹시 그럼 무역인가요? 아닙니다. 무역이었던 적이 없나요? 모르겠어요. 컨테이너나 폐버스 사무실이 전부인 업체 300여 곳을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무역은 없습니다. 사흘에 240만 원을 준다는 고액 알바 광고.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업무를 설명하는가 싶더니 다짜고짜 체크카드를 요구합니다. 그럼 제가 한 장 드리면 전 얼마 받아요? 한 장에는 이제 하루에 80만 원씩. 사무실에 찾아가겠다고 하자 본색을 드러냅니다. 와도 일단 모르는 척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님께서 뭐 경찰인지 금감원에서 오신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저희는 불법이죠. 금융감독원이 지난 2년간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몰려있는 20대가 24%로 가장 많았습니다.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형사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사기범들이 비자에 떠밀린 20대들을 쉬운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는 겁니다. 빚더미와 그리고 범죄 기록을 갖고 가게 될 때 개개인의 어떠한 문제라기보다 전반적인 사회 문제로. 지난해 학자금 대출 체납액은 154억 원, 3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불에 타고 있는 한 여성의 사진. 이 사진 속 여성은 미얀마 민주화의 영웅이자 199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겐 학살의 방관자다, 노벨 평화상을 박탈해야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었던 그녀는 어쩌다 인종학살의 공범으로 추락하게 된 걸까요? 그 배경엔 로힝야 사태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먼저 강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둥거리는 아이를 높이 들어올리고 목까지 차오른 강물을 헤치고 나갑니다. 미얀마군을 피해 방글라데시 난민촌으로 향하는 로힝야족들입니다. 지난 8월 미얀마군은
로힝야족 반군을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인종 청소에 가까운 무차별 학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사망한 로힝야족은 만여 명, 이 가운데 5살 미만의 아이들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y would then come and shoot people, individuals or in groups, but also, or they would set fire to the houses, so the people living inside those houses would be burned to death.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로힝야족은 65만 명. 하지만 난민촌 역시 또 다른 지옥입니다. 식수와 음식은 동나고 전염병도 빠르게 번지면서 128명의 어린이가 디프테리아로 숨졌습니다. কিছু বুড়া বুড়ি এসছে গরম ফেরাসানে এসছে ওষুধ বিয়ারাং এরিয়া খানা লালানো যাতে এরিয়া খানা লালানো খাইয়ে যাতে ইনতে ফেরানো শুয়ে 지난달 미얀마와 방글라데시가 난민 송환에 합의했지만 지금도 미얀마군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 아웅산 수치에 대해 학살의 방관자라는 비난과 함께 인종 청소를 중단하라는 국제사회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로힝야 사태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는 걸까요? 이번 사태를 따라가 보면 식민 통치의 그늘과 만나게 됩니다. 로힝야족이 살고 있는 라카인주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의 접경지인데요. 100여 년 전 당시 식민 통치를 하던 영국이 지금의 방글라데시 땅에 살던 로힝야족을 이곳으로 이주시키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영국은 로힝야족을 우대하며 미얀마인들을 지배하게 했습니다. 로힝야족은 영국을 대신해 미얀마인들의 토지와 쌀을 수탈했고 독립운동을 억압하며 2만 5천 명의 미얀마인을 학살했습니다. 1948년 영국에서 독립한 미얀마는 로힝야족들을 불법 이주자로 규정한 뒤 교육, 의료 등 모든 권리를 빼앗았고 이에 반발한 로힝야족 반군이 무장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미얀마군에 의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오랜 군부 통치 끝에 2년 전 가까스로 민주정부가 출범한 미얀마는 지금도 국방, 치안, 국경 업무의 전권을 군부가 쥐고 있는데요. 살얼음판 같은 민주정부를 이끌고 있는 수치는 로힝야족에 대한 국민의 뿌리 깊은 반감과 이를 이용해 지지세를 넓혀가는 군부,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과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웅산 수치의 모교인 영국 옥스포드대는 최근 학교에 걸려있던 수치의 초상화를 없앴습니다. 영국은 수치의 명예시민권을 박탈하는 등 누구보다 수치 비판에 앞장서고 있지만 정작 이 비극의 씨앗이 된 자신들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어떤 반성이나 책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미얀마의 대규모 가스전과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중국은 더 나아가 미얀마 정부를 적극 옹호하는 입장. 유엔 인권이사회가 추진한 로힝야족 인권 탄압 규탄 결의안은 중국의 거부권으로 무산됐습니다. 미얀마가 중국과 가까워질 것을 우려하는 미국은 로힝야족 탄압을 인종 청소로 규정하면서도 소극적인 제재에 그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어린아이가 참여하게 사살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군부의 학살과 수치의 침묵, 그리고 이익만을 앞세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로힝야 사태는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검정고시에 합격했는데 대학에 원서조차 넣을 수 없다면 심정이 어떨까요?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이 대학 지원조차 안 되는 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오늘 위헌 결정으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검정고시 출신인 한선영 씨. 지난 2016년 한 교육대학의 신입생 수시 모집에 지원하려 했지만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됐습니다. 입시 요강들을 살펴봤었는데 지원을 할 수가 아예 없어서 아예 기회조차 박탈된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되게 막막했었고.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서울교대 등 전국 11개 교육대학은 수시 모집 지원자는 반드시 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대학의 설립 취지상 수시 모집에서는 지원자의 학교 생활을 살펴봐야 한다는 논리지만 이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수시 전형 지원 기회가 아예 박탈되는 셈입니다.
이에 한 씨 등 7명은 교대의 입시 요강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 전형 지원 제한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학생 상담을 할 때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없어질 것 같아서 헌재는 그러나 올해의 경우 이미 합격자 발표까지 끝났다는 점을 감안해 수시 모집 입시 요강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해 실명이 확인된 계좌로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가상화폐 투기가 과열될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면 폐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는 해를 넘겨도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2009년 쌍용차 사태 기억하시죠? 무려 2,600여 명이 해고됐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싸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복직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정리해고 2,646명. 일방적 해고 통보에 맞선 77일간의 파업은 공권력 앞에 무너졌습니다. 8년이 지나 인도의 거리에 선 노조원.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 회장에게 복직을 호소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경비원에 쫓겨 작은 현수막 하나 펼쳐 보이기 어렵습니다.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저희는 이곳 문바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같은 시각 한국의 공장 앞은 교대 근무를 하는 노동자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오늘 고생했어요. 잘 잤어? 예. 들어가세요. 먼저 복직한 동료들도 해직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일부만 이렇게 선별해서 복직을 하는 것에 대한 큰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1인 시위가 끝나면 50대 가장은 날품을 팔러 나가야 합니다. 위험하고 고되지만 파업 해고자를 받아주는 것은 화물선 하역장뿐이었습니다. 숨을 마음대로 못 쉬니까 그게 힘들어요. 쌍용차의 새 주인이 된 인도의 다국적 기업은 복직을 약속했지만 복직 희망자 1,400여 명 가운데 실제 복직된 사람은 102명뿐. 회사가 일단 영리가 해야만이 그분들도 들어올 직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이 해고자와 이들의 가족 29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돌연사했습니다. 해고자 19은 불면증과 우울증을 한 번쯤 겪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간 돌아갈 거라는 희망으로 오늘을 버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오늘 뉴캐슬도 꺾고 18연승을 달리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역대 최강팀으로 불리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 오늘은 뉴캐슬 원정을 떠났습니다. 전반 31분 데브라이너가 살짝 띄워주고 그대로 스털링의 마무리.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오른발, 왼발이었군요. 3분 뒤에는 실점의 위기도 있었는데요. 에런이 그대로 톡 찍어준 이걸 막아내는군요. 오타멘디입니다. 완벽한 골이 될 수 있었는데 극적인 수비로 1대0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추가골이 나오진 않았지만 프리미어리그 최다인 18연승을 이어갔는데요. 구단주 만수르로 대표되는 돈만 많은 구단에서 압도적인 실력까지 갖추게 된 맨시티. 이렇게 맨시티를 DNA까지 바꾼 사람 누굽니까? To win again and just to think about the Selhurst Park now. 바로 과르디올라 감독이죠. 이 감독 알고 보니 기록의 사나이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19연승. 그리고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FC 바르셀로나와 16연승. 현재 진행형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연승 기록까지 유럽 3대 리그 연승 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네요. 과르디올라 감독 다음 경기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자신의 기록에 도전합니다. 갑자기 이게 웬 시험 장면인가 싶으실 텐데 지난주에 처음 치러진 KBO 리그 공인 에이전트 자격 시험입니다. 아직은 낯선 에이전트 제도의 도입, 말들이 많은데요. 이명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오가는 술 한 잔에 도장을 찍었다. 선동열 최동원을 뛰던 초창기는 물론이고 불과 얼마 전까지 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봉 계약은 이렇게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규정이 어두운 선수들은 당연히 권익을 보호받기 어려웠는데요. 공정위가 2001년 시정명령을 내린 지 16년 만에 프로야구의 에이전트 제도가 공식 도입됩니다. 선수는 운동에 전념하고 대리인이 협상에 나서는 게 핵심으로 메이저리그의 슈퍼 에이전트 스캇보라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시험에는 149명의 응시자가 몰렸습니다. 야구 규약과 각종 규정 등 4과목 모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인데 응시자 가운데에는 변호사가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수 출신도 눈에 띄었습니다. 프로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제 보게 됐는데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좀 많이 어렵네요. 또 1회 시험이니까 좀 처음에 하면 운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한다고 했는데 힘드네요. 그런데 정식 에이전트가 나오기도 전에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비공식 에이전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김현수, 황재균은 물론 손아섭과 강민호 등의 대형 계약을 이끌고 있는 상황. 게다가 특정 에이전트가 특급 선수들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보유할 수 있는 선수 숫자를 제한했더니 이번엔 에이전트들이 수익성을 놓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지로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경우는 결국은 선수와 구단 간의 그 관계, 지위 자체가 이제 평등해지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나 이런 자료에 의한 선수 계약이. 첫 자격시험의 합격자가 내일 발표되는 가운데 에이전트 제도가 자리 잡는 데는 꽤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뿐 아니라 많은 야구 팬들이 궁금해하셨죠. 양현종 선수의 계약 결국 해가 바뀌기 전에 8억 원이 오른 23억 원의 연봉 계약을 마쳤습니다. 에이전트 제도가 정식으로 도입이 되면 얼마나 받을지 궁금해지는군요. 화제의 명장면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덩크슛에 관한 조금은 특별한 톱플레이입니다. 패스를 받은 버튼, DB와 LG의 경기에서 보여주는 멋진 덩크죠. 2m가 넘는 LG 김종규 선수의 얼굴 위로 내리찍습니다. 이런 걸 바로 인유어페이스 덩크라고 하는데요. 엄청난 점프력, 온라인에서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실 이런 덩크가 막는 선수에겐 참 굴욕인데요. 2년 전에도 비슷했죠. 180의 오리온 잭슨이 역대급 덩크를 터뜨린 바가 있습니다. 완벽히 굴욕을 당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멍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인유어페이스 덩크는 NBA에서 뛰는 정상급 센터들도 종종 당합니다. 굴욕이라고 하기보다는 수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생기는 영광의 상처 같은데요. 김종규 선수 어떻게 칼 좀 갈고 있나요? 제대로 정말로 몸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버튼을 한번 막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멋진 블락슛 기대하겠습니다. 톱플레이였습니다. 프로배구 대한항공의 진성태 선수가 얼굴로 블로킹 득점을 올렸는데요. 많이 아프겠습니다. 자,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공기가 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내일 오후부턴 바람을 타고 외부 오염물질까지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지역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내일은 특히 몸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새벽엔 중부 곳곳에 눈도 날리겠습니다. 경기 남부 등 일부 지역에는 눈이 조금 쌓이기도 하겠고요. 올해 마지막 주말엔 눈 소식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 곳곳엔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불편이 우려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낮은 구름이 가득합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약한 눈구름대도 발달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더 높아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0도, 한낮엔 6도가 예상되고요. 동쪽 지역은 강릉과 대구의 한낮 기온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한낮엔 전주 9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는 등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당분간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는 일부 해안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